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돌싱으로 돌아온 38살 여성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혼하게 된 계기는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다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을 결혼정년기가 됐다고 덜컥 결혼을 해서는 큰 트라우마를 안게 됐네요. 며느리를 자기 발톱에 낀 때보다 못하게 여기고 돈만 밝히는 시어머니 때문에 지금도 제가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꾸는 꿈마다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정말 자기가 고통스럽더군요. 하마터면 그 지옥 속에 살 줄 알았는데 친정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결혼 생활을 정리할 수 있었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작성하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시댁살이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으니 어렸을 때 일부터 차근차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는 트럭 운전을 하셨는데 크게 사고가 난 다음에 트럭 운전을 접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택시 운전을 하게 되셨죠. 엄마는 성격이 남자답고 화통하셔서 결혼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택시를 몰게 되셨습니다. 밤늦게 운전을 하다 보면 술에 취한 남자 손님들이 간혹 엄마가 여자라고 우습게 여기고 짓궂은 농담을 던지는 일이 잦았습니다. 게다가 요금으로 시비를 경우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고 야무지게 대처하시곤 했죠. 진상 손님을 만나거나 싸움에 휘말리게 될 뻔한 이야기는 늘 퇴근 후에 전해 듣곤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 둘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줌마, 왜 뺑뺑 돌아서 오는 거야? 돈 더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는 어이가 없었지만 웃으면서 대답했죠. 일부러 돌아서 온 게 아니라 안 막히는 길 찾아서 빨리 오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줌마 말을 어떻게 믿어요? 3,000원 빼고 받아. 청년들은 지폐를 꺼내 엄마한테 던지고 내렸다고 해요. 엄마는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같은 놈들에게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따라 내려서 그놈들을 잡았다고 하죠. 야, 이것들이 요금을 떼먹고 도망을 가? 당장 3,000원 내놔. 이 아줌마가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왜 이래? 오냐, 누가 죽는지 한번 보자. 니들 따라와. 엄마는 양손에 두 놈의 멱살을 잡고 공원으로 끌고 가서 주먹질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을 했을 테지만 저희 엄마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덕분에 청년들은 주먹 한 번 쓰지 못하고 묵사발이 되도록 얻어 터졌다고 해요. 엄마의 호탕한 성격은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남자애들이 있단 소리를 듣고 엄마가 무작정 학교 교무실로 쳐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담임선생님에게 애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엄마 성격을 알고 있어서 웬만하면 엄마의 성질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와 전혀 달랐어요.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남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상 손님을 폭행해 경찰서로 오간 적 있는 엄마와 달리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지내왔죠. 불의를 당하면 못 참고 불같은 성격 탓일까요? 부모님은 밤낮으로 택시를 몰면서 일을 하셨지만 저희 집안 형편은 그렇게 넉넉해지지 않았어요. 예전에 아버지가 2억이 넘는 대형 트럭을 할부로 사셨는데 불과 1년 만에 트럭이 전복되는 큰 사고가 났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트럭은 심각하게 부서져서 폐차를 해야 했죠. 사고 처리 비용과 할부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되었어요. 그 빚을 아무리 갚아도 끝이 없었죠. 조금 줄어드는가 싶으면 무슨 일이 터져서 또 돈을 쓰는 일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벌어서 생활에 보태야 했어요. 그렇게 6년을 보내자 빚은 거의 사라졌고 약간의 돈도 모을 수 있게 됐는데요. 1년 전에 결혼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절 보자마자 하는 소리가 남자친구 이야기였습니다. 은주야, 너 남자친구 없지? 그래, 내가 모태솔로라고 몇 번 말해? 은주야, 너 내일 모레면 30이야. 설마 독신주의자는 아니지? 남자 만날 생각 있는 거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그렇지. 나도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사촌 오빠 친구인데 잘생기고 직업도 괜찮더라. 1년 전에 결혼을 한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만나보았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는데 성격도 밝고 배려심도 좋으셨어요.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저도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두어 달 만남을 이어가다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더 많아서 결혼이 급한 상태였죠. 저도 그때는 나이가 차면 누구든 당연히 하는 게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결혼을 무르자고 하길 그랬어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네가 지영이니? 오느라 고생 많았다. 광규한테 들었는데 부모님께서 택시라고 계신다며? 네, 두 분 모두 택시하고 계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이 잘못 듣길 바라셨나 봐요. 웃고 있던 시어머니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실망한 표정이 역력해지셨습니다. 그래, 두 분 다 힘들게 사시는구나. 그래도 집은 있겠지? 아니요, 전세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표정으로 마치 검사가 범인을 취조하듯이 물었어요.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어? 땅이나 주식도 전혀 없는 거야? 모아둔 돈은 없고 얼마 전에 빚만 겨우 다 갚았어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께서 기가 찬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모아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니? 내가 말이 좀 심한 것 같아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결혼이 현실이야, 얘. 너는 어쩌자고 준비도 안 된 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는 거니?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타박을 늘어놓으셨지만 남편은 똑 부러지게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내가 모아둔 돈 있으니까 괜찮아. 처가에 돈이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해. 뭐? 네가 모아둔 돈으로 결혼식 올리고 집도 살 거니? 그럼 나중에 무슨 돈으로 살려고? 엄마도 이제 다 늙어서 돈 벌 수도 없다. 이제 너한테 용돈 받으면서 살아야 할 나이야. 이러다 너한테 덕 볼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돈 벌면서 도와줘야겠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얼른 자리 잡아서 엄마 일 안 하게 해줄 거니까 돈 문제 때문에 결혼 반대하지 마. 내가 노력할게. 남편이 시어머니를 잘 타일러서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시더라고요. 혼수를 준비하는데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뭐? 여기에서 가구를 보겠다고? 이런 데서 살면 뭐 몇 개월이나 쓰겠니? 이왕 쓸 거면 명품으로 사야지. 하긴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네가 돈이 어디 있겠어? 됐다. 혼수고 뭐고 다 그만둬라.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시어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입버릇처럼 돈도 없는 네가 뭘 하겠어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셨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당장이라도 파혼해버리고 싶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랑 여러 번 싸웠지만 남편이 결혼 후에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붙잡더라고요. 여보, 조금만 참아. 결혼하고 분가해서 살면 엄마하고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남편은 분가해서 살 테니까 걱정 말라고 했고 저도 분가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조금만 더 참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내버리더군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셨거든요. 얘야, 혼수 같은 거 준비하지 말고 3년만 시집살이 해라. 3년만 제대로 하면 필요한 거 다 사주마. 네? 들어와서 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왜? 그러긴 싫니? 아니요. 갑자기 그러시니까 저도 놀래서 그랬어요. 없는 형편에 살림살이나 제대로 하겠니? 딱 봐도 내 도움 없으면 살기 힘들겠구먼. 네 친정 생각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안 그래? 시어머니께서 이제는 친정을 들 먹였어요. 집을 구해줘도 살림살이를 장만하지도 못할 테니 그냥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였죠. 저를 위해주는 척 자기 옆에 앉혀두고
피가 마를 정도로 달달 볶아대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른 남편한테 가서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말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하는 말 들었어? 우리 살림 합치겠대. 당신이 가서 우리 분가해서 살겠다고 해. 살림살이 같은 건 내가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어. 알았어. 내가 엄마 설득해볼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정말이지? 진짜로 잘 말해서 우리 분가시킬 거지? 그래. 내가 잘 말해볼 거니까 행여나 이상한 말 하지 마. 하지만 남편 말과는 달리 시어머니께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았죠. 시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분가는 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닥달해봤자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셨지만 있는 집안 여자들은 원래 그런 법이니 우리가 이해하자고 하셨어요. 안 사돈이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게 없는 건 사실이잖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도 참아야지. 괜히 트집 잡히지 마라. 며칠 후에 상견례 할 때 내가 정중하게 분가시켜달라고 말해볼게. 엄마가 잘 말해줄 거라는 생각에 상견례 날만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묘한 긴장감 속에서 거만하게 굴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속이 불편해졌죠.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하며 예약해놓은 식당으로 가니 시어머니께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을 본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거든요. 게다가 저희 엄마도 깜짝 놀란 채 시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아니, 너 경미 아니니? 그래, 은미야. 오랜만이다. 정말 세상이 좁구나. 옛날에 우리 친했던 거 기억나니? 이제는 사돈지간이 되고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친구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해 보이더군요. 엄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몸을 뒤로 젖힌 채 실소를 짓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기가 죽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한 짓을 엄마가 직접 이야기하기 시작하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그런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경미야, 네가 우리 집에 돈이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을 했다던데 우리 딸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왜 며느리 될 애를 구박하겠어? 절대 그런 일 없었어. 이번에도 오해한 거였구나. 예전에도 내 친구 왕따 시켰다가 내가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그때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들려서 왕따 시킨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엄마가 오해라는 단어를 강조하자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움찔거리셨어요. 맞아. 오해한 거야. 내 말투가 워낙 세서 다들 오해하더라고.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는 편이라 네가 상처받았나 보네. 네? 네,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상처 안 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완전히 울상이 되셔서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가 겁을 먹으신 모습을 처음 보았는지 의아스러운 표정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흐르자 남편이 귓속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예전에 들었던 학창시절 이야기를 이야기하지 못했죠. 아버지께서 엄마가 예전에 일진이었다고 농담을 하셨거든요. 웃으면서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당연히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아, 너네 학교에 아직도 일진 있니? 선배한테 들었어. 그런 애들이랑 말도 안 섞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네 엄마도 예전에 일진이었는데. 뭐? 엄마가?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를 쳐다보니까 엄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더라고요. 당황하셨는지 갑자기 아버지 밥그릇을 툭툭 치더니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은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엄마, 진짜로 일진이었어? 옛날 애들 삥도 뜯고 다닌 거야? 아휴, 삥은 무슨.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그리고 당신은 왜 다 지난 일을 꺼내고 그래? 아니, 당신이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져서 장난 좀 쳐봤어.
그럼 당신은 예전이랑 똑같나? 선생들 몰래 삥 뜯다가 구렛나루 쥐어뜯긴 것도 말해줘? 그 이야기는 왜 꺼내? 삥 뜯은 게 아니라 애들이랑 장난치다가 장난은 무슨 매일 삥 뜯는 걸로 유명했으면서. 저는 당연히 엄마와 아버지가 중매로 만난 줄 알았어요. 제 친구들 부모님 소개로 만났다길래 우리 부모님도 그러겠거니 했는데 학창시절부터 서로를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제가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냐고 물으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엄마를 만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어요. 엄마와 아버지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뒷전이었고 흔히 노는 무리들하고 어울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태권도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랑 담을 쌓았고 아버지는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시장통 뒷골목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집안 사정이 비슷한 또래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엄마는 체격도 좋았고 태권도로 다져진 실전 기술이 있어서 남자든 여자든 시비가 붙으면 피하는 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싸워서 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에 평범해 보였던 엄마가 다시 보였죠. 엄마가 남자랑 싸웠는데 다 이겼다고? 말도 안 돼. 나도 싸움은 한가닥 했는데 네 엄마한테 깨졌어.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엄마의 싸움 실력을 알아본 일진들이 엄마를 꼬드겨서 한동안 일진들이랑 어울렸다고 해요. 겁이 없었던 엄마와 친구들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엄마와 1대1로 붙었는데 졌다고 하죠. 그날 이후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던 사이가 미운 정이 생겨서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졸업 후에도 계속 만나다가 5년 후에 결혼해서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버지가 이런 과거를 갖고 있어서 시어머니도 저를 못살게 구는 걸 멈췄나 봅니다. 그날 이후로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저희 부부 뜻대로 당연히 분가를 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는 사회생활을 계속할 생각이었고 시어머니도 허락을 하셨어요. 게다가 집안일도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해주시더군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시댁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집안일을 도맡아서 하셨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말려도 기어코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계속 이러시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회사 일만 열심히 하거라. 도대체 어머님의 학창시절이 어땠길래 이렇게 변해버리신 걸까요? 요즘은 왕따를 심하게 시키면 뉴스에도 나오곤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애를 괴롭힌 걸까 싶어서 일하다가도 괜히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큰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께서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를 왔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김장하려고 하는데 너 시간 괜찮지? 어쩌지? 이번 주말에 출장 잡혀 있어. 아니, 저번 주 주말도 출장이었잖아. 뭔 놈의 출장이 왜 이렇게 많니? 지점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럼 할 수 없지. 나 혼자 하마. 엄마가 통화를 마치자 시어머니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냐? 은미가, 아니, 안사돈이 뭐라고 해? 이번 주말에 김장할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해주마. 어머님이요?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니다. 이제 한 식구인데 손이 필요하면 당연히 가서 도와야지. 진짜로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가서 김장을 거들어 주더라고요. 며칠 후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필요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부르라고 하더군요. 걔가 옛날에는 애들 왕따 시켜서 울리고 전화까지 가게 만들더니 나이 들어서 철이 들었나 보다. 옛날에는 나한테 까불다가 무지하게 맞았거든. 뭐?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괴롭혔길래 그래. 키 작고 소심한 애 데려다가 걸레 빨던 물 붓고 때리고 밟고
나중엔 경찰서까지 갔는데 아휴, 내가 이런 거 말하면 뭐하니? 너만 손해지. 지금은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들은 걸로 해라. 대략 이 정도로 나쁜 짓을 했다고만 들어서 시어머니께서 눈치 보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괜히 저희 엄마가 입을 여시면 동네 소문나고 남편 평판도 안 좋아져서 잘리거나 승진에 영향이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잘해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결혼 생활에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쁘다 보니 괜히 과거 일을 캐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희 부부 사이에 딸 하나가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려고 부장님과 면담 자리를 가졌는데요. 부장님께서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장대리, 지금까지 고생해놓고 이제 와서 왜 그만두려고 그래? 애 낳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었잖아. 이제 곧 승진할 텐데 계속 근무해. 그동안 고생한 보상은 받아야지. 그치만 저희도 자녀 계획이 더 있어서 가정에 충실하고 싶은데 장대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이러는 거 이해해. 그런데 애 한 명 더 가질 거면 돈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곧 있으면 좋은 소식 생길 거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부장님께서 저를 붙잡으려고 괜히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몇 달 뒤 승진을 하게 되었죠. 연봉도 오르고 더 편하고 좋은 조건으로 일하게 되어서 그만두지 말까 고민이 되었죠. 퇴근 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 고민을 털어놓으니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길게 고민할 거 없다. 네가 직장생활 하고 싶으면 계속해. 애는 내가 맡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정말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대신에 이제부터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애만 봐주세요. 오니야, 앞으로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 덕분에 워킹맘으로 근무를 이어나갔고 저는 이제 계장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일을 하는 사이에 회사에서 3년을 버틸 수 있었죠. 그러다가 한 신입이랑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성격이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정말 좋았어요. 미혼인 여직원들이 모이기만 하면 신입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태승씨 있잖아. 성격 좋고 인물만 헐칠한 게 아니라 업무 능력도 완전 짱이야. 신규 사업 발표도 태승씨가 속해 있는 팀이 맡을 거래. 잘생기고 능력 있는데 여자친구도 없다며? 누군지 몰라도 태승씨하고 사귀는 여자는 대박이겠다. 그 대화만 엿들어도 여직원들의 인기를 한몸에 독차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런 신입이 저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이상하더군요. 저보고 단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하더니 누나라고 부르겠다고 하는 거 있죠? 뭐? 누나? 너 커피 마시고 취했니? 커피에 술이라도 탄 거야? 상사한테 누나는 좀 아니다. 계장님 보니까 어릴 때 죽은 친누나가 생각나서 그래요. 뭐? 친누나? 네, 회사 밖에서만 누나라고 부르면 안 될까요? 신입이 간절하게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 밖에서 볼 일이 없을 테니 그러라고 둘러대고 얼른 자리를 피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뒤로 신입이 자꾸만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누나처럼 생각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점점 제게 딴 마음을 품고 있을 거란 상상이 들더군요. 그러다가 어이없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신입이랑 같이 창원에 있는 공장으로 출장을 갔는데 현장 도착이 너무 늦어져서 난감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관계자들이 이미 모두 퇴근한 뒤였거든요. 기다리라고 미리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그걸 까먹다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하룻밤 모텔에서 묵게 되었어요. 신입이랑 같이 방을 쓸 수 없으니 당연히 방은 따로 잡았죠. 제가 묵을 방에 들어와서 불을 끄고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실수로 카메라가 켜졌는데 TV 선반에 이상한 것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을 켜고 선반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 보았습니다. 선반에 있는 휴지과 티슈를 뒤져보니 몰래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옆방에 묵고 있는 신입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입이 놀라서 방에서 나오더군요. 태승아, 방 안에 몰래카메라 있는 것 같아. 번쩍거리는 게 보여서 뒤져봤는데 이게 있었어.
제가 들고 온 몰래카메라를 보여주니까 신입이 1층으로 내려가 모텔 직원에게 따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니 아무도 없더군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서 결국 다시 저희가 묵던 호실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텔에서 늦은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해지더군요. 몰래 카메라가 어딘가에 또 숨겨져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입도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손을 끌어당기며 자기가 묶을 호실을 가리켰습니다. 잠자긴 글렀고 그냥 술이나 먹으면서 밤샐까요? 아무리 그래도 출장인데 에이, 한두 잔은 괜찮잖아요. 공장지대 근처라 술집도 보이지 않으니 그 편이 나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편의점 하나가 있긴 했지만 파라솔 하나 없었거든요. 이렇게 더운데 밖에서 쪼그려 앉아 먹는 것보다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맥주 한잔하고 싶긴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이랑 같이 편의점에 들려서 술과 안주를 사왔죠. 신입이 묵던 방 안에서 맥주 한 캔만 마시려다가 소주 한 병, 두 병을 더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만 먹겠다는데 신입이 더 마시자며 술을 사오는 탓에 생각보다 취해버렸어요. 신입도 취했는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입을 맞출 것처럼 천천히 다가오길래 서둘러 피해버렸죠. 갑자기 너 왜 그러니? 누나, 나 취했나봐. 뭐? 누나? 너 미쳤어? 신입이 제게 안겨서 애교를 떴는데 어떻게 못 피하겠더라고요. 제 품 안에 파고들길래 있는 힘껏 밀어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술이 확 깨서 몰래 카메라고 뭐고 신입이 얼른 술에서 깨길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신입이 술이 깼는지 자기가 옆방에 가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진짜로 신입이랑 입을 맞추거나 잔 것도 아니라서 잊으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마주칠 사람이니 모른 척하고 있으려고 했죠. 그런데 출장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께서 대뜸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너 미쳤어? 감히 내 아들 몰래 바람을 펴? 네? 제가 바람이라뇨? 갑자기 무슨 짓이에요? 지금 몰라서 물어?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이라도 해봐. 시어머니는 휴대폰에 있는 모텔의 CCTV 영상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저와 신입이 탄 차가 모텔로 들어갔고 둘이서 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뿐만 아니라 방 안에 있는 모습도 녹화가 되어 있었어요. 신입이 술에 취해 제게 안기는 장면까지 찍혀 있어서 누가 봐도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출장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서 급하게 들어간 모텔이었어요. 근데 제 방에 몰카가 있어서 신입이랑 같이 시간만 때우려고 술 마시다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신입이 술버릇이 좀 있어서 절 아는 것 뿐이에요. 진짜로 이 신입이랑 자거나 그런 사이 아니었어요. 뭐?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너랑 바람핀 놈이 전부 실토했다. 이래도 아니라고 잡아댈 거야? 바람이라뇨. 태승씨가 시어머니한테 찾아가서 다 말했다고요? 이 CCTV도 태승씨가 준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몰래 태승씨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낸 모양이지? 너 같은 년 믿은 내 잘못이지. 내가 뭐하러 널 딸같이 챙겨줬나 몰라. 어? 시어머니가 잔뜩 흥분한 채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어요. 우리 회사 신입이 시어머니한테 CCTV 영상을 넘겼다니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설마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제 약점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놈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단 생각밖에 안 들어서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어머님, 이러지 말고 손 놓으세요. 태승씨랑 무슨 사이예요? 무슨 사이길래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런 짓이라니? 이게 미쳤나? 유부녀가 총각하고 바람 피워놓고 이렇게 뻔뻔할 줄이야. 몰카도 일부러 설치해 놓은 거죠. 어머님이랑 태승씨가 작당한 거잖아요. 작당하긴 뭘 작당해. 내가 너 신고해서 깜빵에 쳐넣을 거야. 저는 태승씨를 데려와 삼자대면 하자고 했지만 듣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바람난 년으로 몰아붙이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를 치셨죠. 게다가 친정을 찾아가서 엄마에게도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절 치욕스럽게 만드시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너 진짜야?
네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거야? 아니야, 나 억울해. 출장 갔다가 모텔에 몰카가 있어서 무서워서 시간만 때우려고 술 한잔한 거야. 진짜로 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이 아닌데. 나한테도 이렇게 말하더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학교 다닐 때도 나 괴롭히더니 딸 자식 가르쳤을지 안 봐도 뻔하다. 내가 미쳤지. 진작 이 결혼 말렸어야 했는데 결혼시킨 내가 미친 것이다. 엄마,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어머니께서 CCTV를 어떻게 받으셨겠어? 태승 씨랑 무슨 작당을 한 것 같아. 이제 좀 인정하거라.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받은 배신감은 어쩌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시다가 딸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당장 보상해내라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제가 하는 말이 타당하다고 못 느끼셨는지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도 침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은주야, 어머니한테 다 들었어. 네가 오해라고 해도 난 아직 너 못 믿을 것 같아. 우리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잠깐만 네가 친정에 가 있으면 좋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입이 편했어도 모텔방 안에서 단둘이 술을 먹은 제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왔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속을 털어놓았죠. 은주, 너 왜 그랬어? 네가 정말 바람핀 거였어? 엄마는 네 말 믿어보려고 했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다. 엄마, 정말 아니야.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 자식이랑 작당한 것 같단 말이야. 당한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복수하려는 거 아닐까? 차라리 사람 써서 알아보자. 어? 제가 억울함을 토해내니까 엄마가 오히려 분노하셨습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제가 오히려 복수를 하려고 해서 크게 실망하셨나 봅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폭언을 퍼부으시더군요. 뭐? 사람을 써서 알아보자고? 지금 네 외도 들켰다고 복수한다는 거야? 지금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이제 할 수 없다. 빚을 내서라도 위자료 달라는 대로 주고 갈라서야지. 경미 말대로 내가 딸을 잘못 키운 것 같다. 엄마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삼켰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억울하고 분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억울함은 풀리지 않고 이혼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정작 저를 이런 비참하게 만든 그 자식은 장기 휴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더군요. 그놈에게 왜 이런 일을 꾸몄는지 묻고 싶었지만 연락조차 받지 않아서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회사에 어이없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유부녀인 제가 신입을 꼬드겨서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었죠. 저는 그 인간에게 이용당했는데 소문은 제가 그를 가지고 놀다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하더군요. 직원들이 저를 보고 벌레 보듯이 해서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회사 생활을 견뎌내고 있는데 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정 계장, 소문은 들었어? 간부회의에서 정 계장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는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자진 퇴사라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되도록 빨리 인수인계해서 정리해줘. 알겠지? 따돌림까지는 예상했지만 자진 퇴사라뇨. 그 말을 듣는 순간 화장실로 뛰쳐들어가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틀 뒤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이혼 소송은 절차대로 되었고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려고 버티는 중이었는데요. 집에만 있으니 기분이 우울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져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만나기로 한 카페가 제가 다녔던 회사 근처였더군요. 카페 이름이 익숙하다 싶었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뒤늦게 카페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저를 탓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친구가 오자마자 자리를 옮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친구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페에서 보자는 문자를 보내놓고 회사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자리에서 일어설 때였습니다. 그때 익숙한 실루엣이 보여서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제게 사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신입과 남편이 창가 자리에 앉아서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저는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들으려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급하게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친구가 카페 근처에 왔다가 뒤늦게 문자를 보고 제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급하게 카페에서 나오니 저를 보고 왜 여기에 있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카페 가자며. 근데 왜 여기에 있어? 땡땡 카페는 너무 멀지 않아? 거긴 왜 가려고 하는데? 너 여기 카페가 직원 할인된다고 좋아했잖아. 혜진아, 나 부탁 한 가지만 하자. 저기 카페 안에 남편이 있는데 나 몰래 이상한 짓 하는 것 같거든? 너만 몰래 들어가서 녹음해주면 안 될까? 뭐? 이상한 짓? 설마 바람 피는 건 아니지?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꼭 녹음해서 들려줄게. 저보다 더 열이 받은 친구는 남편 뒷자리에 앉아서 녹음을 해주었습니다. 혹시나 들킬까봐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1시간 후에 친구가 제가 있는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한 충격적인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약속한 3천만 원은 소송 끝나면 바로 주는 거죠? 당연하지. 최소한 1억은 뜯어낼 작정이야. 네가 고생 많았다. 에이, 이런 일은 제가 일가견이 있죠. 직장 사람들만 모르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도 피해자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라는 대로만 말하면 은주가 남자 밝히는 꽃뱀인 줄 알고 있을 거야. 내 남편이 날 남자 밝히는 꽃뱀으로 만들었다니. 모두 남편이 저지른 짓이란 생각이 들자마자 시어머니도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녹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해 저희 엄마는 물론 저까지 미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혼시키려고 불륜녀로 모함했던 거죠. 시어머니는 눈에 가시 같은 저를 쫓아내고 위자료는 덤으로 얻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던 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저는 작정을 하고 회사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온 신입의 멱살을 잡고 골목 쪽으로 들어왔죠. 너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알고 있어? 나 녹음해놓은 증거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녹음? 무슨 녹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리고 나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 회사 사람들이 보겠어. 그래, 너랑 같이 골목으로 들어온 사람 많아. 내가 이번엔 네가 꼬신 거라고 소문 좀 내보려고. 어때? 너도 한번 권고사직 당해볼래? 거기에 사기죄까지 추가하려고 하는데. 사기죄? 장 계장님, 미안해요. 내가 비트코인을 했는데 실패해서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장 계장님 남편이 갑자기 나한테 접근하더니 장 계장님 꼬셔보라고 하는 거야. 둘이 있는 사진만 잘 찍어오면 돈 주겠다고 해서 얼떨결에 저질러 버렸어. 신입이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킨 거라고 자백하길래 그 말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본을 엄마에게 들려주었죠. 엄마는 녹음된 걸 듣고 충격을 받고 입술을 꽉 깨물더니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모는 당연히 우리를 보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있더군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썩 안 꺼져? 시어머니가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하고 소금을 뿌리려고 하길래 엄마가 시어머니의 팔을 강하게 잡아챘습니다. 뭐? 썩 안 꺼져? 옛날 일은 다 잊고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려고 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이런 짓을 저질러? 너 같은 년은 절대 용서 못해. 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못은 네 딸이 했다고. 나한테 왜 그래? 시어머니가 끝까지 잘못을 실토해내지 않길래 녹음본을 들려주었죠. 녹음 파일을 들은 시어머니가 그때가 돼서야 사색이 된 채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면서 빌었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를 용서해주지 않았는데요. 저도 이 일을 용서해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저는 위자료와 더불어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지금은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해서 모두 받아낸 상태인데요. 엄마 말로는 시어머니가 집을 처분할 정도로 전 재산을 토해냈다고 하더군요. 두 모자는 현재 월세방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오해와 잘못된 복수 방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장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58세 여성입니다. 저는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 가지 않을 정도로 몸서리 쳐지는 날들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넋두리를 하려고 사연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 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딸이 안사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저와 제 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안사돈이 정말 미웠죠.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눈물이 흐를 정도로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시면서 사셨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어카로 시장에 있는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 가게 물건들을 배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가게들이 아버지의 거래처였는데 그 중에서도 생선 가게를 하는 부부와 친하셨습니다. 그 생선 가게에서는 주로 식당에서 주문을 받아서 대량 손질한 다음 생선을 팔았거든요. 손질한 생선을 박스 단위로 나누어서 포장해 놓으면 아버지가 주문한 식당에다가 배달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넘게 일하다 보니 가게 사장님과 아버지께서 형 동생 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끝나면 두 분이서 소주잔을 자주 기울이셨죠. 그때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신세 한탄을 하셨는데요. 아들놈들이 그런가? 요즘 왜 이렇게 속을 썩이나 몰라.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왜 다들 딸딸 하는지 알겠다니까.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사장님 아드님 두 분 다 30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부모만 믿고 매일 술만 마시면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주었죠. 형님, 원래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잖아요. 때 되면 다 하겠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둘 중에 한 놈이라도 사람 구실을 하면 원이 없겠는데 나는 자식 보기 지질이 없나 봐. 아들들이 몇 살이길래 그래요? 여자친구도 없어요? 한 놈은 29살이고 다른 한 놈은 28살인데 자네 딸은 남자친구 있는가? 저번에 보니까 착하고 살림도 잘할 것 같던데. 남자친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딸이 착하고 야무지긴 하죠. 가진 거라고 쥐뿔도 없는데 그나마 딸이 효녀 노릇하니 다행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저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 대신 집안 살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아버지께서 시장으로 나가 배달 일을 하셨고 엄마는 작은 공장에서 품을 팔고 계셨으니까요. 살림이 넉넉할 리가 없었죠. 집안 살림만 챙긴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들어간 뒤부터 부모님을 대신해서 돈 관리를 도맡아서 했어요. 그러다 엄마 건강까지 안 좋아지자 제가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그런 제 사정을 알고 술자리에서 자주 관심을 보이셨어요. 아버지에게 저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관심을 보이다가 뜻밖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네 딸한테 남자친구가 없으면 우리 아들 소개받아보는 건 어떠나? 우리 딸을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작은 놈이랑 자네 딸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거야. 큰 놈은 싹수가 노래서 틀렸고 작은 놈은 마누라가 휘어잡으면 사람 구실은 할 놈이거든. 어때? 아, 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물어보셔서 당황스럽네요. 어허, 생각은 무슨. 나도 고민해보고 해본 말이야. 그리고 만나보라고 소개만 해주는 거지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지 않나? 둘 다 애인이 없다니까 하는 소리일세. 너도 알겠지만 내가 며느리 데려다가 고생시키는 사람도 아니네. 아버지는 딸이 싫어할 거라고 워낙 남자에 관심 없는 애라 소개해줬다가 마음만 상하실 수 있다고 애둘러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시고 한 번만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하시더군요. 결국 아버지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면서 남자를 소개받아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이 어색해질까봐 어떻게든 거절해 보려고 했는데 완강하시더라. 생선가게 형님이 너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한 번만 만나봐라. 아들놈은 어떤 놈인지 몰라도 형님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집안에 돈도 많아서 만나보면 좋을 거다. 네? 이렇게 갑자기요? 아버지도 참... 만났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럼 사이가 더 불편해질 텐데.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당황스러워하니까 엄마까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사이가 불편해지긴 내가 그분 잘 아는데 이런 걸로 삐지실 분도 아니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너도 이제 슬슬 연애 좀 해봐야지. 그럼 딱 한 번만 만나보고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보라고 강요하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로 여길 테니까 이야기라도 하고 와봐라. 말은 이렇게 하셨지만 은근히 잘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았어요. 생선가게 사장님 아드님을 만나봤는데 성격도 차분하시고 좋더라고요. 너무 조용하지도 않고 너무 활발하지도 않은 분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랑 말도 잘 통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당시에 LP판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취미라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두어 장 정도 있는 LP판을 계속해서 돌려들으면서 힐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분도 LP판 모으는 게 취미라는 거 있죠? 저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LP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들으러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현태씨 하던 게 오빠라고 부르며 사이가 가까워졌죠. LP판 때문에 자주 만나다 보니 사귀게 된 건 당연했고요. 오빠와 교제한 지 9,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최근에 아버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생선가게 사장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 있죠? 사귄 지도 얼마 안 됐고 결혼 이야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같은 며느리도 없을 것 같아서 이리 말하는 거다. 지금 결혼하면 이 가게도 주고 고향에 있는 땅도 물려줄 테니까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결혼 생각이 없다면 큰 놈한테 주려고 하니까 서둘러서 정해라. 형한테요? 형 결혼한대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한테 여자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게다가 그 여자친구에게 덜컥 애가 생기는 바람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하는 일도 시원치 않고 갑자기 여자를 데려와 결혼하겠다는 놈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죠. 남편 보고 네가 훨씬 낫다며 이렇게 야무지고 똑똑한 여자도 없으니 결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님께서 절 칭찬해주는 건 좋았지만 결혼까지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또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10억 정도 된다고 하니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나이가 됐기도 했고 이만한 남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상견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죠. 아버님, 어머님께서 저를 반겨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엄마만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상견례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는데 저한테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있죠?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안 해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봐라. 어? 갑자기 왜 그래? 분위기도 좋았잖아. 나 없는 사이에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 아니, 시장 사람들이 들은 말이 있는데 네 남편이 노는 것만 좋아하는 한량이라고 하더라. 너희들이 오래 만난 것도 아니고 이러다 이혼하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네. 에이, 소문 믿지 마. 그 사람들이 오빠랑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 한 걸 거야. 그럼 네가 야무지게 잘할 수 있지? 남편 믿지 말고 네가 경제권 다 가져오고 돈 관리해.
이상한 도박하고 여자 만나서 돈 갖다 주는 거 아닌가 감시하고. 알겠어. 엄마는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들은 거야? 저는 시장 바닥에서 떠도는 소문이 뭔지 궁금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뜬 소문이기도 하고 알아봤자 득볼 거 없다며 파혼할 마음이 생기면 이야기해주겠다고 했죠. 저도 시장 바닥에 오래 있어 보니 여기 토박이 사람들이 얼마나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소한 이유로 남편이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이상한 소문이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거 말고는 별다른 걱정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서 해와서 시댁살이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데서 고생하는 것보다 시댁살이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매일 끼니 걱정해야 하는 저희 집보다는 시댁 형편이 100배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무도 생선가게를 운영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혼했다며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자랑한 후부터 가게로 출근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러다가 나한테 일하러 가라고 하겠다 싶었는데 역시나 아버님께서 남편과 저를 불러 가게로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너희들 내일부터 가게에 나와서 일해라. 너도 이제 가장이니까 집에서 놀 생각하지 말고 슬슬 생선가게 물려받을 생각해야지. 저랑 남편이 생선가게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남편이 틈만 나면 자리를 비우고 도망을 갔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못 본 척 눈 감아주면서 남편이 해야 하는 일까지 제게 시켰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해놓고 가게에 나와서 생선을 다듬으면서 손님들을 맞아야 했죠. 너무 힘들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아무리 자도 피곤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게에 들리셨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게 일이 힘들지? 처음엔 힘들어서 눈물도 나오고 그런다. 힘들어도 참아야 해. 이러다가 곧 적응돼서 괜찮을 거다. 아버지께서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괜히 아버지 보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 둘러대고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말대로 적응이 되지는 않더군요. 제가 일한다고 시아버지께서 아예 쉬기 시작하셨거든요. 덕분에 요령만 피우는 남편과 저를 부려먹으려고 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버티기가 힘들어졌죠. 너무 힘들어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서 식사를 거르고 누워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누워있어? 겨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힘들다는 거야? 나는 가게 없을 때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장사한 적도 있었어. 손님 놓칠까봐 화장실 참다가 병도 생겼다. 거기에 비하면 넌 호강하는 줄 알아.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무작정 상경해서 시장에서 노점상을 시작하셨거든요. 죽기 살기로 장사해서 가게도 차리고 어느 정도 돈도 모으게 되신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식으로 제게 일을 시키셨죠. 제게 한풀이 하듯이 과거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으로 찍혀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장사와 집안일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장사나 집안일 어느 것 하나 도와주지 않고 나몰라라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아주버님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돈이 궁해지면 슬그머니 가게로 나타나 시어머니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돈을 주는 걸 보아하니 보나마나 돈을 달라고 한 것이겠죠.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께 남편과 아주버님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당부를 하셨어요. 또 돈을 줬다고? 내가 주지 말라니까 기어코 줘서는? 며느라, 혹시라도 네 남편이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마라. 그러다 버릇 나빠져서 평생 못 고친다. 시아버지께서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돈만 생기면 술이나 도박에 손을 댄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후 무책임하면서 제게 무관심한 남편의 모습을 봤기에 아버님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저를 만만하게 보셨는지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요구하셨죠. 재수씨, 오늘 장사는 잘 됐어요? 지금 엄마가 없어서 그런데 50만 원만 줘봐.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요. 저기 쌓여있는 생선 4장부터 버리고 물 청소 좀 하면 드릴게요. 뭐?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지 아주버님께서 험악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제가 겁을 먹을 리가 없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세요. 그 전에는 10원 한 장도 못 줘요. 아주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욱박질렀지만 저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받아쳤습니다. 저한테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아주버님이 저를 피해서 시어머니께 돈을 뜯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참지 못하고 어머님께 쓴소리를 내뱉고 말았죠. 어머님, 아주버님한테 돈 주면 안 되잖아요. 아버님께서도 절대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왜 자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돈이지 네 돈이야? 넌 참견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해. 어디 버릇없이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대들고 있어? 첫째 아들이라는 놈이 시어머니 돈으로 술과 도박을 하고 있으니 집안이 잘 돌아갈 리가요. 이러다가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섰습니다. 저 말고는 가게 운영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형편없었거든요. 온몸이 부서질 정도로 일해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사람들이 저를 오뚝이라고 불렀죠.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년 뒤에 아버지께서 배달 일을 하시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배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시어머니께서 저보고 생선 배달까지 맡기시더군요. 멀쩡한 아들은 놔두고 배달 일까지 시키시니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10억짜리 땅에 홀라당 넘어가서 결혼한 제 잘못이었죠. 시댁 하는 꼴 보아하니 그 땅도 없는 땅 같았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 땅 타령을 하며 따질 수도 없어서 그저 생선가게 운영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이 가게가 제 가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오전에 생선을 다듬고 장사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께서 배달을 하시는 동안 점심을 먹고 잠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시간에 배달을 나가야 해서 혼이 나갈 것 같았는데요. 남편과 아주버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사고만 치셨습니다. 해가 뜰 때 집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어딜 나가길래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추궁했더니 아주버님 따라 도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도박빚 때문에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혼하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아버님께서 나타나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멍청한 놈이 너까지 도박을 해? 너 같은 놈들도 아들이라고. 폭언을 퍼부으면서 남편을 때리니 제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아버님께서 남편 보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독촉해서 도박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앞에서 남편을 혼내주는 시아버지가 있어서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죠. 아버님께서는 저를 몰래 불러서 술 한 잔을 사주며 저를 위로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많이 힘들지? 오늘은 이 한 잔 마시면서 다 풀어버리자. 감사해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이미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너 아니었으면 이놈의 집구석 오고 싶지도 않았을 거다. 진짜로 요즘 집으로 안 오시던데 어디서 주무시는 건가요? 다른 사업이라도 하고 계세요? 제가 콕 짚어서 물어봤는데도 아버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시아버지께서 가게는 물론
집까지 자주 오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집에 들리시면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휴, 그 곱던 손이 3년 만에 이 꼴 되다니. 결혼시킨 내가 죄인이다, 죄인. 전 괜찮아요, 아버님. 그런데 왜 자꾸 집에 안 들어오세요? 혹시... 저는 다른 여자가 생기신 거냐고 물어보려다가 시어머니가 없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서 물어보았죠. 아버님, 저한테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어머님 몰래 다른 살림 차리신 거예요? 네 시엠이랑은 이혼만 안 했지 이미 예전부터 별거하고 있었다. 철 안 든 자식놈들 걱정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시엠이랑은 거의 남처럼 살고 있어. 어쩐지 시아버지께서 말도 없이 외박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신경을 쓰지 않는 눈치셨어요. 제가 적응을 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날이 갈수록 아버님 보기가 더 힘들어져서 심적으로 힘들어지더라고요. 대신 딸아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제게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우리 민영이는 얼굴이나 성격도 저를 빼다박아서 아주 똑부러지고 부지런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 어깨를 자주 안마해주고 편지를 써서 주는 아주 어른스러운 아이였는데요. 그런 아이가 어느새 다 커서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네요. 얼마 전에 취직했다며 독립을 하는 바람에 의지할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제가 외롭게 가게일을 해내가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깜빡깜빡 하시더니 집 주소를 잊어버리거나 전화번호를 까먹는 일이 자꾸 생기셨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보니 치매는 물론 원래 있던 당뇨까지 심해져서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없다고 해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었죠. 남편과 아주버님은 여전히 날건달처럼 살고 있어서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직까지 저보고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돈을 주기 힘든 날에는 잔소리를 하며 남편과 아주버님을 내쫓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도 못하니 남편과 아주버님이 장사를 방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이고 핀잔을 줘도 듣지도 않아서 이상하게 시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새 미운 정이 생겼는지 얼른 나와서 남편이랑 아주버님 좀 혼내달라며 매일 요양원에 들러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살펴드렸는데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게 정겹게 구시지는 않았지만 집안 식구로 오랫동안 같이 사신 분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사근사근하게 대하며 애교 부렸으면 어머님도 마음을 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장사하는 데만 신경 쓰면서 살 무렵이었습니다. 저희 딸이 잘 나가는 사업가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를 가지기 전에 저희 집으로 불러서 얼굴을 보니 생긴 것도 훤칠하게 생겼고 말투도 귀티났습니다. 하는 일을 물어보니 딸이 다니는 회사의 원청회사 직원이라고 하더군요. 비즈니스 문제로 자주 만나다가 사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사위가 원청회사 회장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딸아이가 이런 남자랑 결혼하게 돼서 너무 기뻤죠. 저와는 다르게 꽃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안사돈을 만난 뒤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가 생선 가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안사돈이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비웃더라고요. 어디서 비린내가 나나 했더니 사돈한테 나는 거였네. 내가 코가 예민해서 미안해요. 향수라도 뿌릴래요? 생선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아프네. 네? 생선 냄새요? 저 씻고 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말 실수했네요. 그런데 생선 팔아서 혼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려우시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안사돈이 원하는 만큼 맞춰보겠다고 했지만 안사돈은 대놓고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노숙자를 보는 것처럼 안쓰럽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는 거 있죠? 아유, 됐어요. 혼수 마련하다가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유, 머리 아파. 내가 비린내만 맡으면 두통이 와서 죄송해요. 이만 일어나 볼게요. 더는 못 앉아 있겠네. 안사돈이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더군요.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말리니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죠. 게다가 사위까지 절 찾아와서 어머니께서 원래 냄새에 예민하셔서 말실수를 하신 것 같다고 석고대죄했습니다. 딸이랑 사위가 이렇게 하는데 결혼 반대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사돈이야 어쩌다 한번 볼 텐데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딸아이를 결혼시키고 나니 저한테 하던 갑질을 딸한테도 하더군요. 안사돈이 수산시장에서 손질도 하지 않은 생선을 2박스나 가져왔습니다. 그 생선들을 깔끔하게 손질하라고 시켜서 딸아이가 못한다고 했죠. 생선 손질이요? 전 이런 거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 생선 장수 딸이 생선 손질을 못해? 못하는 척 하지 말고 빨리 다듬기나 해. 네? 저는, 딸아이가 당연히 생선 냄새를 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부터 비위가 약해서 비린내가 나는 건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걸 그 자리에서 알아놓고 안사돈이 매번 생선을 사와서 딸아이에게 손질을 시켰습니다. 참다 못한 딸아이가 친정에 와서 그동안 당한 짓을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비린내 못 맡는다고 말씀드려도 계속 생선을 가지고 오시는데 어떡해? 시어머니 때문에 더는 못 참겠어. 확 이혼할까봐. 뭐? 이혼? 엄마도 안 한 이혼을 네가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 말릴 때 그만뒀어야지. 괜히 고집 부려서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나도 후회돼.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겠다. 엄마도 이혼 안 하고 꾹 참고 버틴 거 알고 있잖아. 이참에 생선 손질도 해보자. 죽을 때까지 안 할 수는 없으니 이제부터 하나씩 해봐야지. 남편도 시어머니 편만 들고 내 말은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 시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네 남편도 사정이 있는 거겠지. 무작정 싫다, 짜증난다고 말하지 말고 차분하게 각자 사정을 이야기해보자고 해봐라. 생판 남남이 만났는데 어떻게 매사에 마음이 맞겠니?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를 거 아니야. 딸이 안사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신세한탄을 할 때마다 저는 딸의 하소연을 들어주면서 다독여 주었어요. 시댁살이를 해본 터라 딸의 마음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걱정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안사돈에게 달려가 왜 내 딸을 구박하고 못 살게 구냐고 따지고 싶었는데요. 그랬다가는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서 딸에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참으라는 말밖에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의 조언을 후회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안사돈의 환갑날에 참기 힘든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날의 기억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환갑잔치 이야기를 꺼내려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흐르자 제 딸아이가 슬그머니 본론을 이야기하였죠. 어머님, 곧 회갑이신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환갑잔치라고 알아볼까 하는데.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좋은 식당에 예약해서 친척들만 모시고 식사나 하자. 좋은 식당이요? 땡땡 식당은 어떠세요? 저번에 여기 밥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뭐? 땡땡 식당? 설마 땡땡동에 있는데 말하는 거니? 사돈은 자기가 바라던 규모의 식당이 아니었는지 인상을 쓰더라고요.
딸아이가 그럼 어느 식당이 좋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됐다. 그냥 거기로 예약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는 거지?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또 눈치를 주려나 봅니다. 갑자기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사위도 당황스러워하며 어떻게든 사돈을 말리려고 했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무슨 비린내가 난다고 그래. 네 코에는 이 냄새가 안 난다는 말이야? 너무 지독해서 현기증이 나는데? 안사돈은 제게 눈총을 주다 못해 다른 친척들에게 제가 시장에서 생선을 팔다가 와서 비린내가 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는 말을 하더군요. 친척들의 시선이 제게 쏠리자 수치스러워져서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오니 사위는 급히 따라 나와서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또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받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 쌓인 서러움에 눈물이 솟구쳤고 사위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죠. 딸아이도 따라 나오다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말했다며. 당신이 어머님이랑 잘 이야기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게 하겠다며. 그런데 왜 이러는데? 됐어. 나 이혼할게. 엄마, 나 그냥 이혼할 거야. 나도 당한 거 많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지금 당장 이혼해. 마음 같아서는 저도 이혼하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참을 테니 나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딸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하였죠. 그 말을 듣자마자 딸아이가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에서 잠잠해지나 싶었는데요. 역시나 시댁에서 문제가 생기더군요. 바깥사돈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오랫동안 하던 사업이 휘청거렸습니다. 기획이사가 바깥사돈에게 새로 파트너가 된 회사를 소개하면서 투자를 하자는 말을 꺼냈거든요. 이때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죠. 사장님, 이번에 저희들과 새로 거래를 트게 된 회사입니다. 아주 전망이 밝고 탄탄한 회사라서 사장님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래? 어떤 회사길래 그래? 기획이사는 바깥사돈의 대학 후배이자 회사 창립 멤버이기도 해서 엄청나게 신뢰했다고 해요. 15년 넘게 바깥사돈과 함께 같이 해온 동료라서 투자에 대한 정권을 주었는데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파트너 회사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금을 조금씩 횡령했던 거죠. 조금씩 공금이 빼먹다 보니 회사도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제서야 무언가 수상함을 느낀 바깥사돈이 정밀 회계감사를 해보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기획이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놈은 휴가를 핑계로 도망을 가버린 상태였고 그놈이 빼간 공금이 무려 15억에 가까웠다고 해요. 더 큰일은 내부 비리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거래하던 회사들이 하나씩 거래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금 압박에 이어 매출도 떨어지니 버티기 힘들어져서 은행에 대출금 상환 연기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하고 어음을 막지 못하고 회사가 부도나버리고 말았죠. 바깥사돈의 사업 실패로 졸지에 빚더미에 나앉게 된 사돈댁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었는데요. 딸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 시댁이 알거지 신세가 됐는데 어쩌면 좋아. 딸이 울면서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살림살이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버렸다고 설명해 주었죠. 게다가 사위의 월급까지 압류되었다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안사돈이 충격을 받고 알아 누워버렸다고 하네요.
제가 안사돈에게 무시당했던 걸 생각하면 꼴 좋다고 하고 싶었지만 딸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딸아이를 위해 시댁으로 갔습니다. 사돈이 헬쑥한 얼굴로 시댁 문을 열어주길래 딸아이한테 이야기 다 들었다고 했죠. 다 듣고 왔어요. 집에 압류딱지까지 붙었다면서요? 뭐라고요? 참, 남이사 압류딱지가 붙든 말든 이야기 다 들었다면서 무슨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도와주려고 왔죠. 그런데 저한테 도움받기 싫으신가 보죠? 도와주긴 개뿔. 자기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들어하면서 그쪽이 잘 사세요. 괜히 도와주려다가 노숙자 되지 말고. 노숙자는 자기가 될 것 같은데 아직도 현실 파악이 덜 됐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둔 5층짜리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을 안사돈 얼굴에 던져버렸죠. 안사돈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놀라더니 말투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뭐긴요, 건물 등본이죠. 이 건물 제 딸 앞으로 해줄 거예요. 건물을 팔든지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제 딸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최소 30억은 나가는 건물이라 요긴하게 쓰일 거예요. 딸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라서 깜짝 놀라 등본을 확인해 보더군요. 워낙 일만 하고 구두쇠처럼 사느라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딸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수십억짜리 건물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시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집을 아예 떠나시면서 저를 조용히 불러서 땅 문서를 주셨거든요. 원래 아들 놈들 주려고 했는데 이 집안에서 믿을 사람은 색이 너밖에 없구나. 다른 인간들은 재산 줘봤자 며칠 못 가서 전부 말아먹을 게 뻔하다. 이 땅은 팔지 말고 잘 가지고 있거라.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아버지께서 다른 살림을 차렸어도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만큼은 아들들에게 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가 가게를 제게 맡기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셨던 건 부동산을 보러 전국을 다녔기 때문이었죠. 시아버지는 부동산에 밝은 지인과 함께 괜찮은 땅을 샀고 시세가 오르면서 돈을 많이 불리게 되셨어요. 그러다가 아주 좋은 땅을 보게 되신 건데요. 처음에는 버려져 있는 황무지였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서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다고 해요. 전해 듣기로는 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최소한 5년 안에 이곳이 개발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셨어요. 지금 사서 묻어두자. 여기가 개발되는 건 시간 문제야. 5년 뒤에 안 되면 10년 뒤에는 되겠지. 시아버지와 지인분께서 일대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 땅을 제 앞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아 아버님과 살고 있던 애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죠. 설마 했는데 3년 뒤에 그 땅이 개발될 거란 소문이 돌더니 땅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부동산 쪽에서 땅을 팔라고 저를 찾아와 설득시키려고 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땅을 샀던 시아버지 지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병철이 며느리지? 병철이한테 받은 땅 있음 절대 팔지 말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뒤에 개발 시작되면 담보로 대출받아서 건물 올려야 해. 그래야 건물주 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할게요. 저는 그분 말대로 해서 건물주가 되었지만 끝까지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라 제가 건물주란 사실을 시어머니께 들키기도 했어요. 어머님께서 제가 확인차 떼어놓은 등본을 보시더니 저한테 욕을 퍼부으시더라고요. 이런 요망한 년 같으니 네가 감히 나를 속여? 그 건물 당장 내놔. 어머님, 건물이라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년한테 건물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니년 서랍에서 내가 다 확인해봤어.
뭘 확인하셨는데요? 서랍에서 본 게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뭐? 분명 내가 방금 들고 왔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셔서 다행이었죠. 서랍에서 봐놓고 들고 오는 걸 잊으셨는지 빈손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랐다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님을 말리더군요. 엄마, 그만 좀 해. 우리한테 무슨 건물이 있어? 오늘 약 먹은 거 맞아? 약? 내가 약을 왜 먹어? 전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알았으니까 약 먹자. 치매가 점점 심해져서 헛소리를 다 하네. 헛소리라니 이 녀석아. 전현한테 등본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제 건물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치매기가 있는 터라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제 건물을 시댁 식구들로부터 지킬 수 있었네요. 건물 임대료 수입만으로도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었지만 딸한테 물려줄 유일한 재산이라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놈의 비린내 타령을 하길래 이혼할까봐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딸이 건물주인 거 알면 솔깃해져서 가식적으로 대하거나 이혼해주지 않을까봐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놓은 재산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었네요. 안사돈은 비린내 난다며 무시하던 저한테 도움을 받을지 몰랐는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랑 똑같이 비아냥거리고 싶지 않아서 그 자리를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대신 며칠 뒤에 건물 명의를 딸 앞으로 해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딸아이한테는 이것만큼은 꼭 지키라고 하였죠. 이 건물 네 명의로 하는 대신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라. 아마 10억은 나올 거야. 그 돈이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거다. 대출금은 매달 들어오는 월세로 메꾸면 되고 대신에 안사돈이 내 가게에 나와서 일해야 한다. 시어머님이? 엄마 가게? 일단 알겠어. 그렇게 전할게. 딸은 안사돈에게 가서 제 말을 그대로 전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 안사돈이 이 말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결국 머리를 조아렸다고 해요. 그래, 알겠다. 내일부터 가게에 나가서 일하마. 그리고는 딸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잘 나가는 사업가 남편 덕분에 호사를 누려왔던 안사돈이 이제 저와 같은 생선 냄새가 나게 생겼네요. 안사돈은 비린내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파 보이는 얼굴로 생선을 다듬고 포장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이 와서 핀잔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아유, 얼굴 좀 봐. 곧 있으면 쓰러지겠어. 아무리 그래도 안사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장 상인들은 안사돈에게 너무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안사돈에게 인생 공부를 시켜주는 중입니다. 건물을 담보로 15억을 대출받아서 시댁의 빚을 청산하고 박갓사돈이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니 그에 합당하는 대가를 치러야죠. 이 사정을 알고 있는 박갓사돈은 저를 뭐라 하기는커녕 오히려 며느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가, 정말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어. 네가 없었음 이미 길바닥에 나앉았을 것이다. 딸이 안사돈과 사위의 인생을 구제했으니 딸을 대하는 태도도 확 달라진 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제게 집안을 구한 며느리라고 칭찬하셨는데 이젠 제 딸이 시댁을 구한 며느리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돈의 위력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인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돈 하나만으로 사람 자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추앙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돈으로 판단하는 일을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돈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돈이 없다고 수군대던 자신이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교훈을 전해주려고 사돈을 가게로 나오게 한 것인데요. 이제 가게에 나오지 말라고 했더니 안사돈이 힘이 남아있는 한
저와 함께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안사돈도 무언가 깨달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안사돈과 매일 붙어 있게 될 줄은 몰랐는데 사람 일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만 사연글 줄이면서 여러분들의 행복 또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